요즘에 또 뉴스를 보면요. 부동산 가격 상승 조금씩 하고 있다. 거래량 조금씩 뭐 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냐, 일시적인 반등이냐,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사이클로 구해보면은 아직 추세적인 반등은 아니고요.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뭐 저도 뭐 책상에서 데이터만 보면은 뭐 현장 감각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그 부동산 중개업자들한테 이야기도 좀 들어봤었어요. 근데 이분들 이야기가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린 급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걸 실수요자들이 사줬다는 것으로. 예,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팔려는 사람하고 살려는 사람하고 가격 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대요. 다시요. 예, 이게 거래량이 늘어나려면은 팔려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추거나 살려는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경제 요인이 미치겠죠. 뭐 금리, 경기, 대출. 최근에 금리가 떨어지고 대출도 좀 늘었어요. 네. 뭐 살려는 사람들이 조금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는데요. 예, 그런데 경기를 보면은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OECD도 며칠 전에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 낮췄고 한국은행도 낮췄고 예, 그다음에 조만간 정부도 낮출 거예요. 예, 현재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는 겁니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경기가 안 좋으면은 우리 월급도 별로 안 오르고 일자리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소득이 안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마 저 살려는 사람들이 가격을 지금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예, 거래량이 좀 하락하면서 뭐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예,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지금의 약간의 반등은 일시적인 어떤 예. 현상에 조금 불과한 것 같다. 데이터를 봐도 현장의 소리를 들어봐도 예. 경기 상황을 봐도 어떤 요소를 보거나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더 떨어질 것 같다는 말씀은 이게 뭔가 긴 텀을 두고 서서히 한 번 더 또 하향 곡선을 그린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이제 급락은 끝났어요.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하고 국민은행에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에서 발표하거든요. 근데 한국부동산은 데이터 보면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도시별로 다른데요. 뭐 세종시가 물론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고요. 예, 그다음에 대구 같은 데는 2018년 그때부터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때보다 더 낮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떨어진 데는 조금씩 반등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서울 지역은 제가 평가해 보면은 아직도 조금 더 떨어질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락까지는 아니지만은 조금 더 또 저점을 향해서 예, 한 번 더 그렇습니다. 고비가 생길 것 같다. 예, 예. 그게 한 내년 상반기 예. 정도쯤에 한 번 더 이렇게 떨어지는 곡선이 그려질 거라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내년 상반기가 저점인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제가 내년 상반기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는요. 한국은행에서 매월 그 소비자 심리 지수란 걸 발표하거든요. 네. 예, 거기 보면은 주택 전망 CSI, 주택 전망 심리 지수가 들어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가게한테 물어보거든요. 집값이 오를 것 같냐, 내릴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작년 11월에 보니까 66까지 떨어졌어요. 이 100 기준이거든요. 네. 100 이상이면은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100 이하면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작년 11월에는 66까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거의 90에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직 100 이하인데요. 네. 예, 그 심리가 우리가 주택 가격에 한 15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그러면은 작년 11월에 그게 저점이었으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 무렵에 주택가격도 저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한 번 더 조금 저점을 향해 간 다음에 이제 내년 한 중반 이후부터는 또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조금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기는 갈 텐데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마나 또 오르면 빨리 오르느냐. 네. 예, 그런데 2019년, 2020년 같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그 유동성이 풍부했고요. 네. 비투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영끌이라는 영끌. 이런 단어까지 네.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번에 집값 떨어지면서 네.
뭐 그렇게 빚을 많이 내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서는 안 될 것 같다. 아마 그런 생각이 이번 집값 급락하면서 한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은행들도 그렇게 돈을 많이 안 빌려줄 것 같고요. 개인들도 돈 빌려서 집을 많이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한 번 더 조금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 조금 상승 곡선을 그리긴 하지만 지금 또 교수님께서 또 예상해 주신 바에 따르면은 조금 그렇게 확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그렇죠. 완만하게 방향으로, 상승하는 이런 완만하게 완만한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수님의 또 채널의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금리와 또 이 부동산 가격을 많이 또 연결지으시잖아요. 그 의견 좀 들려주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집값 떨어진다, 금리가 내리면 집값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집값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을 제가 통계성으로 분석해 보니까 금리도 있고 대출 금액도 있고 그 다음에 주가도 있고 경기 이런 지표들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물론 금리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조금 더 분석해 보면은 대출 금액이 금리보다도 영향을 미치고요.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 6개월, 12개월 후 집값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기거든요. 경기 중에서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있어요. 네. 근데 금리는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은 지금 집값도 같이 떨어졌거든요. 경기 영향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이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작년 10월이 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떨어지다가 최근 3, 4월 약간 반등했는데요. 일시적인 반등이고요. 이게 과거에 한 번 떨어지면 평균 18개월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정점을 쳤으니까 과거 평균 정도 떨어진다면 18개월 정도 더 떨어진다는 거죠. 18개월 정도는 경기가 더 나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은 뭐 지금 집값이 금리가 떨어진다고 집값이 당장 오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금리가 뭐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좀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는 하나 그건 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비중을 조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뭐 쉽게 설명하죠. 경기가 나쁘면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고 우리 임금이 안 오르거든요. 집을 살 돈이 없다는 겁니다. 집을 살 돈이 가게는 부족했으니까 뭐 은행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사놨는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다가 급나가니까 아마 사람들 심리도 지난 거 영끌 뭐 2019년, 2020년 그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동행지수 순환 변동체에 따르면 변동치. 18개월 정도 이제 그 어떤 흐름이 좀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작년 10월 10월이 기준이라고 하셨죠. 2022년 10월 기점이라고 하셨으면 그럼 이게 18개월 후면은 1년 반이니까요. 그러면 2024년 뭐 상반기에나 물론 부동산 가격이 그것보다 조금 더 선행하기는 해요. 선행하기는 하는데 그게 떨어질 때는 대체적으로 집값도 같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행 지표들을 파악을 했을 때도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동결 이후에 인하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어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미 뭐 금리는 떨어지고 있죠. 네. 뭐 시장 금리가 먼저 떨어져 있고요. 우리 그 10년 국고채 수익률이 작년 10월째에 4.6%였어요. 근데 최근에 3.2% 떨어졌다가 지금 3.6% 안팎까지 올라왔고요.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도 작년 말에 비해서 지금 한 거의 1%포인트가량 떨어졌거든요. 시장 금리가 떨어졌고 지금 은행 금리 떨어졌고요. 조만간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할 거예요. 저는 빠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내리는 거는 부동산 가격, 집값 상승 요인이 되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경기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 나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금리하고 경기 요소를 같이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와 경기를 같이 고려해서 부동산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조금 말씀해 주셨어요. 금리 외에도 주가라든가 경기라든가 아니면 뭐 대출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기준으로 같이 봐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부동산 분위기가 이건 정말 바뀌고 있다.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중요한 지표를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뭐 심리지수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거래량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전망 CSI 이게 대표적인 심리지수고요. 그 다음에 그 KB국민은행에서 주택가격 선도지수라고 우리나라 50개 지역
아파트를 네. 해가지고 하나 지수를 만들거든요. 이게 선도지수라고 그러니까 그게 오르면은 나머지 지역 집값도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월 그 KB 국민은행 들어가면요. 이런 거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수를 보시고 뭐 심리가 좀 개선되거나 낮아지거나 이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심리는 최근에 아까 한국은행 주택전망 CS가 100 이하지만 많이 개선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개선되다가 100을 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 넘기는 단기적으로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택 가격에 선행하는 게 전세 가격 지수예요. 전세 가격이라는 건 전세라는 거는 실수요죠. 우리가 전세는 살려고 전세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집은 실수요도 있지만 투자 수요도 있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이 집값에 선행해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은 집값도 오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역전세가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전세 가격 반등한 거 보고 전세 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했다. 그걸 보고 집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맨 처음에는 뭐 심리지수나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도 보지만 부동산 전망 CSI라든가 아니면 선도지수들 그리고 사실 매매가의 어떤 수치보다 조금 더 선행하는 전세가, 예, 전세 가격. 전세 예. 가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요거를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무주택자나 뭐 1주택자나 현재 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뭔가 순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본다면은 예. 뭐부터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전세가부터 먼저. 예, 전세 가격 먼저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역전세난이 하도 심각하니까 네. 우리 정부에서 그 7월부터 DSR 이걸 규제를 좀 완화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DSR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1년 그 본 소득에서 40%만 은행에서 대출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5억이었는데 지금 1억으로 떨어지면 전세를 내준 사람이 사는 사람한테 재계약할 때 1억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 없다는 거죠. 없죠. 예, 그런데 거기까지 은행에서 대출 DSR까지 맡겼으니까 그 1억을 참 구하기 힘들다는 거죠. 예, 그런 분들한테는 그 규제를 좀 완화해 주겠다. 그만큼 지금 전세난이, 역전세난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전세라는 제도가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네. 예, 그게 지금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참 어려운 문제까지 발생을 하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전세보다는 젊은 분들이 전세에 살려면 상당히 또 큰 돈이 있어야 되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그걸 그 대출해서 살기보다는 저는 월세로 예,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물론 그 전세라는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였죠. 우리가 좀 목돈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전세 살면서 거기다 또 돈을 더 벌어가지고 집을 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젊은 분들이 전세 살려도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월세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금융자산을 더 잘 운용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코스피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집값보다 더 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업을 대표하는 전기전자 업종 주가 지수가요. 서울 강남 아파트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86년부터 KB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데요.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강남 아파트 지수가 8배 더 올랐거든요. 상승했나요? 예. 아, 가치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개별 종목보다 그냥 전기전자 업종 ETF를 사셨다면은 아파트 가격보다 8배가 더 올랐었다는 네. 거죠. 그러니 전세를 얻기 위해서 어떤 운용하는 그 큰 자본금을 네. 오히려 주식 투자라든가 다른 뭐 금융자본들의 네. 이쪽에 조금 투자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더 낫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에서 지금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 높죠. 작년과 3월 기준으로 74%예요. 금융자산은 전월세 보증금도 금융자산에 들어가는데 그걸 빼면 22%고요. 네. 16%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비중이 정말 예, 작네요. 네. 그리고 저 50대, 60대 이분들은 80% 이상이 부동산이거든요. 네. 이 부동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도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바로 미분양에 예. 대한 부분입니다. 뭐 지역별로 보면은 뭐 그동안 제일 많이 올랐던 거 세종시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네. 세종시가 급락했고요. 예, 그 다음에 대구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예, 대구가 많이 떨어진 것은 미분양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미분양 가구 수가 지난 2월에 한 7만 5천 가구 좀 넘었다가요. 예, 지난 그 4월 보니까 7만 1,300채로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지역별로 보면은 대구가 13,000채 정도 돼요. 그렇게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대구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주식도 종목별로 전부 차별화되지 않습니까? 예, 집값도 뭐 차별화는 되기는 될 텐데요. 근데 아직 큰 사이클로 보면은 전부 하락 사이클이고,
그 하락 사이클에서 일부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예, 미분양이 많으면은 그만큼 공급이 많으니까요.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집값이 떨어져야 되죠.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그 미분양이 많으면은 건설업자들이 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의 그 재고일 주수 보면요. 98년보다 더 높아요. 기업들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재고를 상품을 싸게 팔아야 되죠. 뭐 집하고 일반 제조 상품하고는 좀 다르지만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재고가 이렇게 많으면은 건설업자들이 좀 싸게 팔아야 되죠. 그런데 그거를 정부한테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좀 사주라. 그런데 2009년 때는 우리나라 미분양 가구가요 16만 채가 좀 넘었었어요. 그때는 정말 심각하니까 정부가 일부를 사줬었죠. 네. 그런데 지금 한 7만 5천 가구까지 되다가 7만 지금 1,300채로 좀 많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정부가 사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그 건설보통부 장관도 한 10만은 넘어야지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수준에서 이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업자들이 싸게 팔아야 되죠. 네. 할인해서 팔아야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거 건설업자들이 미분양을 좀 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조만간 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단계 더 떨어질 것이다. 미분양이 좀 많이 소화가 돼야지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거든요. 10만 채 이상? 뭐 됐을 때는 뭐 정부가 조금 네. 손을 내민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10만 채가 되기까지 또 막연히 기다릴 수만은 없는 예,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아마 자금 사정이 갈수록 좀 어려워질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결국 그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집값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미분양 건수가 그래도 좀 줄어들었다는 뉴스를 저는 봤었는데 네. 조금 상황이 저는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느꼈었거든요. 예, 일부 좀 숨기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아파트, 자기가 지은 주택이 미분양이 많다 그러면 사람들이 싸게 살려고 그 아파트 안 사거든요. 그렇겠죠. 예, 미분양이 저렇게 많은데. 예, 그래서 일부 미분양 아파트를 신고 안 하는 건설회사들이 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정부에서는 그거를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자.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숨길 수 있다는 건 허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게 자율신고니까요. 자율신고니까 신고 안 해도 되죠. 신고 안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신고해야지 건설 경기를 정확히 판단하고 정부도 정확한 거기에 맞는 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 일부 건설업자들이 신고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뭐 서울시 같은 데는 이걸 법으로 강제로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수치만 보고 좀 단순하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동산을 둘러싼 상황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유기적으로 좀 연결돼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부동산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또 전망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 좀 들려주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급락은 끝났다. 근데 우리가 산을 올라다 보면은 암만에 그러다 산 정상 부분에서는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 가파르게 오른 부분은 가파르게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산을 좀 내려오는 과정인데 이렇게 산 내려오다 보면 중간중간 작은 언덕이 있거든요. 지금 작은 언덕, 이런 상승면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산 밑에까지 완전히 내려온 건 아니다. 아니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아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많이 또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주가와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좀 연결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던 게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가를 선행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어떤 이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좀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가가 뭐 시기에 따라지만은 장기 추세로 보면은 집값에 한 1년 정도 선행을 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가는 모든 경제 지표에 선행하거든요. 사실 올해 경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아까 OECD, IMF, 한국은행 경제 전망 다 낮추고 있거든요. 실제로 소비, 투자, GDP를 구성하는 소출 뭐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연초에 주가가 코스피가 2180에서 최근에 2600 넘어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경기는 안 좋다는데 주가는 오릅니까? 주가라는 것은 모든 경제 변수에 선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먼저 오르고 경기를 예고하여 주는 선행주 순환 변동치. 이게 그 다음에 오르고 그 다음에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주가를 보면은
집값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저점이 도래하더라도 내년 상반기다. 예, 뭐 그렇습니다. 그 이후라든가 더 늦춰지고 더 지리하게 이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선행 지표들을 또 참조를 했을 때요. 그렇죠? 예, 뭐 아마 내년 상반기 무렵이 저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자, 그러면 앞으로 그 시나리오 안에서 이제 저희 같은 우리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무주택자나 일주택자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또 부동산 뭐 투자라든가 아니면 내 집을 또 잘 지켜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주택자 또 일주택자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인 관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또 액션을 하면 좋을지를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집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네. 그래서 저 제자들도 이제 직장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예, 저한테 와서 언제 집 사야 되냐 물어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집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좀 능력만 있으면은 뭐 시대 때도 관계없이 사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 제자들한테 드리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돈이 없다는 것이죠. 네. 예, 저는 뭐 최근에도 와서 지금 좀 집값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집 지금 사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더 사이클이 하락 사이클 같다. 예, 조금 더 기다려보고 여유 있게 한번 대응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집값이 올라버리면 제자들한테 욕 많이 먹기도 하고. 교수님. 예, 그러면- 그만큼 좀 민감한 문제라는 겁니다. 네. 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급매물은 계속 나올 거거든요. 우선 그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에 부동산 중개업들이 몇 분 계실 겁니다. 그분들하고 연락을 취해놓고요. 그 급매물 나옵니까? 그걸 체크해요. 급매물이라면 저는 지금이라도 사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했던 가격보다도 어쨌든 저렴하게 나오는 게 예, 예. 급매물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보통 가격에 사신다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예, 기다려도 좋을 것 같다.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이 저성장의 특징이 차별화거든요. 집값도 앞으로 계속 차별화될 겁니다. 전부 함께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옛날부터 뭐 집이라는 게 부동산이라는 거 첫째, 둘째, 셋째 위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위치가 좋은 데는 앞으로 차별화돼서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외 지역은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거의 제자리 걸음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동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집값이 떨어진다는 가계 부채가 많다, 인구 고령화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고 그랬는데요. 그동안 집값이 올랐던 거는 우리 소득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가구 수가 증가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2%에서 1% 후반으로 진입하고 있죠.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우리 소득 늘어나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은 서울 가구 수가 2029년이 정점이에요. 그 사이에 한 번은 더 오르겠죠. 그런데 그동안 집값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가구 수 증가였습니다. 근데 머지않아 가구 수도 정점을 치고 하락한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특정한 지역 외에는 평균적으로는 우리 집도 과거처럼 전부 함께 오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 그 90년대 집값이 폭락하면서요. 집에 대한 일본 사람들 인식이 바뀌었어요. 85년에서 90년대까지 일본 집값이 한 2.7배나 올랐거든요. 네. 집값이 오르니까 일본 사람들이 집 사면 올랐으니까 집이 투자재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90년 정점을 치고 2년 동안 폭락했거든요. 이 폭락한 다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집은 단순하게 사는 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뀐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과정으로 가는 큰 그 대전환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집 가지고 이제 뭐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하고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예. 좀 봐야 될 것 같다.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급매물이 나오는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가격이 괜찮다면 구매를 해도 괜찮고 급매물이 아직은 없는 것 같다 하신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예. 한번 예. 저점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게 예. 좋을 것 같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집은 사느니까 그냥 1주택 살아야 되죠. 예, 그런데 네. 투자 수단으로서 또 집을 살려면은 뭐 돈 많은 분이시라면은 근데 차별화되니까요. 네. 서울 핵심 지역을 사야 되죠. 예. 핵심 지역 예. 위주로. 앞으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될 거예요. 네. 예. 근데 그렇게 서울 핵심 지역 뭐 집을 살려면은 또 돈이 많이 굉장히 들죠.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집은 앞으로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사는 곳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금융자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금융자산 겁니다. 투자를. 예.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가 조금 더 상급지로 좀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주택 하락기에 뭐 집을 좀 늘려가시고 싶다. 그 다음에 좋은 지역으로 가고 싶다. 이럴 때가 기회가 되는 거죠. 아, 오히려 예, 지금 그렇습니다. 같은 예, 시기가. 예, 예.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택 가격이 조금 저점을 찍고 있는 지금 상황,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또 한번 이제 저점을 예, 향해 그렇습니다. 간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안에 한번 그러면 상급지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보실까요? 예, 평소에 그 살고 싶은 지역이나 뭐 살고 싶은 아파트 같은 거, 뭐 그런 거는 이런 시기에 물론 뭐 그러려면 약간의 그 돈이 또 필요하겠지만은 그렇죠. 대출 부담이 예. 크지 않는 예, 선에서 예. 만약에 대출 부담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역시나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조금 상황을 예, 지켜보는 게 그렇습니다. 나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경제를 분석하시고 심지어 이제는 또 학생들을 또 가르치면서 또 교육에 또 몸을 담고 계신데 아마 굵직굵직한 부동산 상승과 하락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또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게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 또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 좀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더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사이클은 더 짧고요. 부동산은 아주 사이클이 길거든요. 예, 그래서 부동산 그 사이클을 구해보면은 큰 상승 국면, 하락 국면은 조금 더 주식보다는 예측하기가 좀 쉬워요. 네. 예, 그런데 현재까지는 부동산 사이클상 하락 국면이다. 지금 좀 집값이 오른다고 너무 그 서둘러서 무리하게 저는 집을 사실 필요는 없다는 거, 무리하게 대출 받아가지고 뭐 내년 상반기까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의사결정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